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뮤지션은 미모의 여성 색소포니스트입니다. 그녀는 스무스 팝, 재즈, 펑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고 팝계 거물급 뮤지션들과 함께 투어 공연 및 녹음으로 대중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르를 초월한 연주와 탁월한 펑크 그룹으로 폭넓은 팬층을 가지고 있는 알토 색소포니스트 캔디 덜퍼입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12살 때 네덜란드의 노스시 재즈 페스티벌에서 미국의 색소포니스트이자 보컬이며 암스테르담에서 명성을 얻은 로사킹 밴드에 합류하여 연주, 그곳에서 데이비드 샌본의 라이브 공연을 처음 듣고 로사킹의 조언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R&B 펑크 그룹인 펑키 스터프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녀의 밴드는 마돈나의 유로 콘서트에서 오프닝 공연을 하게 되며 이때 팝의 전설 프린스의 그녀가 눈에 띄게 되죠. 그리고 프린스의 파티맨 뮤직비디오에 그녀가 출연하게 됩니다. 이것은 캔디 덜퍼를 또 다른 유명 콘서트로 이어지게 했는데요. 영국의 최초 사이키델릭 락 그룹인 핑크 플로이드의 게스트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 겨우 19살 때 그녀의 첫 앨범 Sexuality를 발표, 전 세계적으로 100만 장 이상이 판매되고 그래미상 후보까지 오르게 되며 단번에 그녀는 주목받는 신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캔디 덜퍼는 1969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재즈 색소포니스트 한스 덜퍼로 음악적인 환경에서 자랐죠. 그녀가 5살 때 아버지에게 색소폰 중 하나를 연주해도 되냐고 물었고 몸이 너무 작은 터라 소프라노 색소폰을 먼저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처음 레슨을 받았지만 역시 가족끼리 뭔가 가르치는 건 쉽지 않죠. 그렇게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브라스 밴드에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알토 색소폰으로 바꾸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소니 롤린즈, 콜맨 호킨스, 덱스터 고든과 같은 스타일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때에는 아버지의 그룹에서 연주하기도 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재즈뿐만 아니라 소울, 메탈, 락, 팝도 좋아했기에 어떤 것은 좋은 음악이고 또 어떤 것은 나쁜 음악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폭넓은 음악적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매주 부모님과 콘서트를 갔는데 가장 기억에 남은 콘서트는 훌륭한 퀄리티의 음악가들도 있었지만 재미있으면서 가식적이지 않은 콘서트였다고 합니다. 훗날 그녀의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음악만이 아닌 관객들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죠. 또한 그녀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테너 연주자들의 음악을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알토 색소폰을 특이하게 테너 색소폰처럼 연주하고 여성 색소폰 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연주는 하고 싶지 않으며 강인하고 대담해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캔디 덜퍼의 파워풀하면서도 흥겨운 1993년 앨범 Sex a Go-Go의 Pick Up the Pieces와 1997년 앨범 For the Love of You를 한번 감상해보시죠. 그녀는 타고난 펑키 감각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을 잘 표현할 줄 알며 그룹 리더로서 능동적이고 일체감을 조성하여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테크닉적인 측면도 뛰어나 탄탄한 실력까지 가지고 있는 멋진 색소포니스트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최강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항상 재즈의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념과 삶의 기초는 재즈의 창의력, 집단협력, 감사와 좋은 매너 등에서 비롯되었죠. 또한 재즈 음악을 전세계 또는 개인, 소셜 네트워크 및 문화기관을 통한 이타적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의 질을 높였습니다. 재즈 음악과 클래식 음악으로 그래미상을 9회나 수상하고
퓰리처상까지 수상한 최초의 재즈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대단하죠? 재즈 트럼펫터이자 밴드 리더, 그리고 현재 줄리아드 음대 재즈 학장인 윈튼 마샬리스입니다. 윈튼 마샬리스는 선명한 톤, 깊이 있는 감정을 가지고 연주합니다. 클래식으로 탄탄한 그의 트럼펫 테크닉은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등 클래식 음악에 대한 윈튼 마샬리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그는 20살 때 트럼펫 협주곡 데뷔 음반을 녹음, 오케스트라와 함께 최고의 클래식 솔리스트로 그래미상을 수상하여 많은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즉흥 연주를 기반으로 한 재즈 음악은 퓨전 재즈와 같이 상업적인 음악이 되면서 원래 재즈의 본질이었던 스윙과 블루스의 회귀를 앞장서 주장했던 인물로 유명하죠. 그래서인지 항상 새로운 재즈를 추구했던 마일 데비스와는 정반대의 성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의 천재성은 이미 10대 때부터 나타났으며 어린 나이에 음악에 대한 뛰어난 재능과 미국 문화에 다양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14살 때 뉴올리언스 필하모닉과 함께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을 연주했으며 1980년도에는 아트 블레키의 재즈 메신저스 일원으로 연주 활동을 하며 아트 블레키에게 밴드 리더로서 많은 것을 배워나갔죠. 그 후 그는 자신의 밴드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재즈 전도사가 됩니다. 15년 연속 매년 120회 이상의 공연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스윙 밴드의 전염성 깊은 사운드와 워크숍으로 전 세계의 재즈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아트 블레키가 그랬듯 훌륭한 젊은 뮤지션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죠. 대표적으로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로이 하그로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적으로 700만 장 이상을 판매한 100장 이상의 음반을 제작하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블루스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현재부터 뉴올리언스까지 포괄적인 재즈 스타일로 접근, 스윙 리듬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미국의 유명한 곡들을 포용하며 역동적인 작곡 스타일을 보여주었죠. 또한 그는 1987년 뉴욕의 종합예술센터죠 링컨 센터의 재즈 프로그램을 설립, 96년도에는 재즈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뉴욕 필하모닉,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과 같이 동등한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즈 교육의 메카이자 공연의 중심지가 되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콘서트, 중고등학교 재즈 아카데미, 재즈 밴드 대회 및 축제 등 다양한 문화 교류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즈를 전파하고 있죠. 그는 연주뿐만 아니라 장학금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 콘서트 등 다양한 기부 활동도 했습니다. 재즈의 평등한 정신으로 뻗어나가는 그의 인류애가 느껴지시나요? 끝으로 그의 말을 인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즈는 단순한 음악적인 형태 그 이상이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그것은 전통이고 미국의 역사와 문화이며 삶의 일부죠. 당신에게 재즈는 민주주의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재즈의 이러한 민주적인 특성으로부터 개방성, 관대함, 보편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광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유명해진 그는 비밥과 쿨 재즈를 넘나들며 따뜻하고 서정적인 톤으로 위대한 테너 색소포니스트 중 한 명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별명은 더 사운드라 불리게 되었고, 조앙 질베르토와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영향을 받아 The Girl from Ipanema를 히트시키며 미국의 보사노바를 대중화하였죠. 하지만 우울증, 알코올 및 헤로인 중독, 분노 조절 장애 등으로 개인적인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기 재즈 빅밴드 경력을 쌓았고 쿨 재즈 연주로 이름을 알리며 보사노바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색소포니스트 스탄 게츠입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색스폰 톤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초기 스탄 게츠는 레스터형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사운드와 어휘로 발전시키며 그의 즉흥 연주는 재즈의 본능에 충실하였음과 동시에 달콤하고 무성한 낭만주의를 혼합했습니다. 주로 느린 발라드와 미디엄 템포의 곡들을 선호하며 연주했지만 비밥과 같은 빠른 템포의 곡들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었죠. 그의 감정적인 솔로 연주에는 직관적이고 명료하며 조용하면서도 강하지 않은 스타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동안 무려 150장 이상의 앨범 녹음을 하기도 했죠. 그의 악기는 셀마 마크 6였다고 합니다. 스탄 게츠는 1917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힘든 대공황 기간 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뉴욕 브롱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뉴욕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브롱스 얘기가 나오니 유학 시절 브롱스 동물원에 갔던 생각이 나네요. 정말 크고 좋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입장료를 도네이션으로 지불하고 입장했는데 단돈 1불로도 입장이 가능하죠. 아무튼 그의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그는 분명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에게 악기를 사줄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하모니카를 먼저 배웠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13번째 생일 선물로 알토 색스폰을 얻었고 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며 음악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그만둔 뒤 빅밴드에 소속되어 넷 킹 콜, 베니 굿맨 등과 함께 연주 후 5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리더로서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소규모 앙상블로 활동하였는데 당시 쿨 재즈가 비밥을 대체하기 시작하였죠. 1949년 얼리 어텀으로 로맨틱한 사운드에 잘생기고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색스포니스트 스탄 게츠는 아주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마일스 데이비스와 그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재즈 뮤지션이었죠. 하지만 53년에 그는 마약 혐의로 체포되고 감옥에서 몇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58년 코펜하겐으로 2주 후 61년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존 콜트레인의 음악이 큰 관심을 끌고 있었죠. 그러나 스탄 게츠는 1961년 현악 오케스트라와 함께 포커스 음반을 발표, 널리 찬사를 받으며 이듬해 기타리스트 찰리 버드와 함께 발표한 음반 재즈 삼바로 보사노바 열풍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재즈 솔로로 그래미상을 수상, 65년 조빔과 주앙 질베르토와의 콜라보레이션 앨범 게츠 질베르토를 발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며 보사노바라 불리는 브라질 스타일의 음악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후 그는 보사노바 음악을 고수할 수도 있었지만 더 도전적인 재즈를 연주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바이라폰의 게리 버튼과 피아노가 없는 퀄텟 연주를 비롯해 빌 에반스와의 녹음, 그리고 라틴 재즈와 퓨전 재즈가 서로 융합되어 치코리아와 함께한 음반 캡틴 마블 등이 있죠. 80년대 그는 알코올 남용 및 우울증과 이혼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색소폰 연주만큼은 최고의 퍼포먼스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5년도 마침내 금주에 성공하였고 그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재즈를 가르쳤으며 1991년 그가 눈을 감기 전 케니 베런과 함께 가장 기억에 남는 듀오 앨범 People Time을 녹음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연주하고 소화해냈습니다. 물론 테크닉과 즉흥 연주 역시 아주 뛰어난 색스포니스트로 스탄 게츠만의 톤은 그 어떤 장르와도 잘 어울렸죠. 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성장한 재즈 스타일의 혁신적인 솔리스트들 중에서 테너 색스포니스트 스탄 게츠는 순수한 아름다움과 감성을 추구하는 가장 위대한 멜로디스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재즈 음악의 발전은 색스폰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재즈 색스폰의 100년 계보를 뮤지션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크림슨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인간의 유전 계보와 달리 예술의 계보는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대중들의 평가와 호응 및 업적에 의해 결정되었죠. 오늘은 대중성과 예술성이 포함된 메인스트림 재즈 색스포니스트의 계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콜맨 호킨스와 레스터 영, 그리고 찰리 파커입니다. 1900년대 초 색스폰이란 악기를 재즈의 중심이 되도록 인식하기까지 콜맨 호킨스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클라리넷에서 벗어나 색스폰에 맞도록 새로운 주법들을 도입하였는데 글리산드와 슬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면서 이후 색스폰 연주자들에게 필수적인 연주법이 되었죠. 슬랩 텅잉, 레가토, 루바토 등 색스폰에서 다양한 표현들은 콜맨 호킨스에 의해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레스터 영은 카운트 배시 빅밴드에서 연주하며 유명해지기 시작. 콜맨 호킨스와는 대조적으로 편안하고 시원한 톤과 세련된 하모니를 사용한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그의 연주 스타일은 많은 색스폰 연주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그중 젊었던 찰리 파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비밥 음악 발전에 큰 도움을 끼쳤습니다. 다음 뮤지션은 덱스터 고든입니다. 찰리 파커가 알토 색스폰의 첫 번째 비밥 연주자였던 반면 덱스터 고든은 일반적으로 테너 색스폰의 첫 번째 비밥 연주자로 여겨집니다. 그는 레스터 영과 콜맨 호킨스보다 훨씬 적은 비브라토를 사용, 크고 넓은 소리가 인상적이며 비트의 뒤에서 연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스터 영에게 영향을 받고 존 콜트레인과 소니 롤린스에게 영향을 끼쳤죠. 전 솔직히 덱스터 고든의 연주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알토 색스폰 연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키가 무려 198cm였다는, 테너 색스폰이 작게 느껴지더군요. 다음으로 영향을 받은 뮤지션은 놀랍게도 현재 살아계시는 전설인 분이죠. 바로 소니 롤린스입니다. 그가 작곡한 멋진 재즈 스탠다드 곡들을 리얼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인트 토마스, 올레오, 펜트하우스, 에어진 등의 멋진 곡들을 작곡하였으며 그는 콜맨 호킨스의 강한 톤과 레스터 영의 가볍고 유연한 사운드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분명 소니 롤린스가 후대 비밥의 즉흥 연주에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며 그는 10대 시절 이미 찰리 파커의 비밥 연주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존 콜트레인의 혁신적인 스타일이 주목받자 자신만의 접근법과 소리를 개발하였고 일반적으로 리듬에 대한 접근법이 찰리 파커와 가장 비슷했던 테너 색스폰 연주자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스탄 게츠입니다. 그는 40년대 후반 우디 허먼의 빅밴드를 통해 성장했으며 얼리 어텀 발라드로 유명해졌죠. 그의 톤과 멜로디 표현은 레스터 영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색스폰 연주자는 존 콜트레인입니다. 그는 해군 시절 녹음했던 알토 색스폰 연주를 들어보게 되면 재미있게도 찰리 파커를 심하게 모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7년 그가 블루 트레인 음반을 녹음했을 때와 59년 자이언트 스텝을 녹음했을 때 콜트레인의 조화로운 혁신은 그를 색스폰 연주자 중 최고로 이끌었고 지난 5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재즈 뮤지션이 되었죠. 존 콜트레인 이후 시대에 주목할 색스폰 연주자들이 있죠. 60년대 재즈 기악의 스타일리스트 및 작곡가로 부상했던 조 핸더슨과
웨인 쇼터입니다. 조 앤더슨의 멜로디와 리듬 접근 방식은 조 콜트레인의 혁신적인 연주에서 비롯되었지만 레스터 영의 계통에서 근본적으로 파생되었습니다. 웨인 쇼터는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연구, 전통적인 기대를 깬 작곡과 독특하고 신비로운 접근 방법을 개발하였죠. 다음 뮤지션들은 마이클 브레커와 조 로바노입니다. 50년대에 존 콜트레인과 소니 롤린스의 영향을 받은 백인 색소폰 연주자들의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마이클 브레이커는 포스트 콜트레인이라 불릴 정도로 테너뿐만 아니라 소프라노 색소폰까지 연주하며 콜트레인의 초기와 중기 스타일의 바탕을 둔 것이 분명하죠. 솔직히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서는 신전통주의를 주장한 윈튼 마살리스와 알토 색소폰 연주자인 케니 가렐, 테너의 마크 터너와 크리스 포터가 있죠. 그리고 이들은 현재 재즈 색소폰에 영향력 있는 메인스트림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조슈아 레드맨도 있네요. 정말 많은 재즈 색소폰 연주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주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 자신만의 사운드를 개발해내며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재즈 연주를 공부하시거나 감상을 위한 분들이라면 이렇게 연주자들의 계보를 통하여 각각 찾아보고 알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음반 추천과 뮤지션을 소개하는 베이시스트 최광문의 재즈노트입니다. 1994년 당시 9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드라마였죠. MBC 미니시리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에서 오토바이를 탄 테리우스, 차인표가 재즈클럽에서 연주한 감미로운 색소폰 멜로디의 보사노바 곡은 정말로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바로 블랙 오르피어스, 원제는 만하드 카니발, 카니발의 아침이란 뜻인데요. 오늘은 블랙 오르피어스 곡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주인공 강풍호는 정말 멋졌습니다. 백화점 재벌 2세에 오토바이를 타며 거기에 색소폰 연주까지. 지금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는 신데렐라 스토리이지만 당시 아주 유행했던 소재였죠. 아무튼 차인표의 색소폰 연주씬은 많은 남성들의 로망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보사노바풍의 감미로운 사운드와 거기에 애절한 멜로디까지. 제가 보사노바 곡을 처음 접했을 당시 연주했던 곡이 바로 블랙 오르피어스 였습니다. 먼저 이 곡의 원제는 만하드 카니발로 1959년 비극적인 신화를 소재로 한 포르투갈 영화 오르페 니그로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이며 초기 보사노바라는 장르를 조빔과 함께 세상에 알리고 확립한 루이스 봄파가 작곡했죠. 영화는 1960년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 브라질 밖에서 인기를 얻은 최초의 보사노바 곡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보사노바라는 장르를 재즈로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한 곡이며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블랙 오르피어스라는 곡명으로 녹음을 하였죠. 대표적으로 베이시스트 론 카터, 색소폰의 스탄 게츠, 웨인 쇼터의 스윙 버전 등 다양한 뮤지션들의 블랙 오르피어스가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은데요. 다들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애절하고 감미로운 블랙 오르피어스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음반 추천과 뮤지션을 소개하는 베이시스트 최광문의 재즈노트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뮤지션은 아주 대단하며 앞으로 미국의 재즈 시장과 그래미 어워드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뮤지션이죠. 그리고 그녀의 나이는 고작 25살입니다. 재즈계의 새로운 바람,
트럼페니스트이자 색스포니스트이며 싱어송라이터인 바로 안드레아 모티스입니다. 스페인의 재즈 가수이자 트럼페터인 모티스는 1995년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부터 바르셀로나 인근의 산트 안드레우 시립음악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12살부터는 교사이자 뮤지션인 조안 차모로가 이끄는 7세에서 20세로 이루어진 산트 안드레우 재즈 밴드에서 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선생님인 조안 차모로와 함께 첫 앨범을 발표, 음악 신동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죠. 그녀는 루이 암스트롱과 챗 베이커를 따라 보컬 재능도 함께 키우며 사람들은 목소리가 노라 존스와도 비슷하다는 평가를 합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며 그녀의 본격적인 재즈 세계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진출을 하게 되는데, 바로 미국 전통의 재즈 레이블 임펄스를 통하여 이모셔널 댄스를 발매하게 됩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앨범이기도 하는데요. 이 앨범은 그녀의 퀸텟 멤버와 미국의 뮤지션들이 함께 세션에 참여, 14곡 중 3곡은 그녀가 직접 작곡하여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가능성도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나라에도 2019년에 내한 공연을 했었죠. 그때는 코로나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언제 또 좋은 공연들을 앞으로 볼 수 있을지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녀의 2017년 앨범 이모셔널 댄스의 수록곡 He's Funny That Way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보컬 음색과 트럼펫 사운드를 들어보면 루이 암스트롱의 현대판 젊은 여성 버전이라고 할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재즈 음악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곡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무스 재즈 혹은 팝 재즈를 아시나요? 1980년대 초부터 유행한 재즈 스타일로 데이비드 샌본, 케니지와 같은 달콤한 색소폰 사운드가 매력적이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죠. 하지만 다소 상업적인 재즈라고 비평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재즈의 틈새 시장을 정확히 찾아낸 음악인 것은 분명합니다. 색소폰을 취미로 배우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뮤지션을 꼭 알아야 합니다. 스무스 재즈, 팝 재즈의 선구자, 바로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입니다.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는 스무스 팝 재즈의 창시자 중 한 명이며 그의 사운드는 재즈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케니지는 자신의 색소폰 스타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바로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라고 했죠. 그의 상업적인 큰 성공 때문에 당시 일부 재즈 비평가들은 그의 음악을 비하하며 단조롭고 실제 재즈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최고의 뮤지션들과 연달아 앨범을 성공시킴으로써 본인만의 틈새를 찾아냈고, 일부 사람들은 그의 상업적 모험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아무도 그의 음악적 재능과 능력을 부정할 수 없었죠. 그만의 도시적 감성이 깃든 무드 음악은 완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가 스무스 재즈의 선구자라 불리는 이유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앨범 때문이죠. 1980년도에 발매되고 보컬의 빌 위더스와 베이스의 마커스 밀러가 참여, Just the Two of Us 라는 명곡이 수록된 와인 라이트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빌보드 팝과 재즈 차트에 52주, 102주간 머물며 최고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1000만 장이라는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하며 그로버 워싱턴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죠. 또한 1981년 그래미 최고의 재즈 연주상과 최고의 컨템포러리 재즈상 2관왕의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가끔 저스트 투어 버스를 저스트 투어 버스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는 1943년 뉴욕주 버팔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합창 단원으로, 아버지는 색소폰 연주자였기에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환경에서 자랐죠. 8살 때 아버지가 선물해준 색소폰으로 열심히 연습한 그는 미 육군에 입대하여 가장 위대한 드러머 중 한 명인 빌리 코엠을 만나면서부터 뉴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도에 자신의 앨범들을 발매하며 모두 빌보드 차트의 진입을 성공, 상업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74년도와 75년도 발매된 미스터 매직, Feel So Good 앨범은 빌보드 R&B 1위, 팝 앨범 차트 12위를 기록하며 재즈 펑크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찬사를 받은 그는 스무스하며 R&B와 융합, 듣기 편한 느낌의 앨범을 발매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정의한 앨범, 바로 Wine Lights를 발매하게 되죠. 하지만 이후에 발매된 그의 앨범들은 Wine Light과 비슷하고 새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 베이스의 론 카터, 피아노의 허비 앤콕이 참여한 앨범 Then and Now에서 멋진 오리지널 재즈 사운드를 보여주며 본인의 입지를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56살 생일 5일 후 뉴욕시 CBS에서 The Saturday Early Show 공연을 한 후 심장마비로 쓰러져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이후 스무스 재즈는 케니지의 너무나 단조로운 사운드로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나 지금까지도 많은 대중들에게 듣기 좋고 감상하기 편한 음악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TV나 대중매체에서는 배경음악 정도로 많이 쓰이지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2022년 이민년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호랑일 우렁찬 기운처럼 올 한 해 하시는 일 장면보다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소개해드리는 뮤지션도 역시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주 멋진 알토 색소포니스트인데요. 그는 전설적인 색소폰 연주자 찰리 파커의 후계자로 불릴 만큼 놀라운 비밥 어휘와 테크닉의 소유자였습니다. 동시에 재즈계에서 최고의 알토 색소폰 연주자 중 한 명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었으며, 유창하고 창의적인 연주로 오랜 사랑을 받아온 색소포니스트 필 우즈입니다. 1940년대 중반 비밥의 인기가 커지면서 찰리 파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색소폰 연주자는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당시 전 세계 수천 명의 젊은 색소폰 연주자들은 그를 감각적으로 연구하고 카피하였습니다. 필 우즈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좀 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연주와 경력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서 태어난 그는 12세의 나이에 색소폰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48년 뉴욕으로 이사와 맨해튼 음대에서 피아니스트 레니 트리스타노에게 개인 레슨을 받습니다. 예전 프리재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레니 트리스타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줄리아드 음대에는 색소폰 전공이 없었기에 클라리넷을 전공, 줄리아드를 졸업 후 찰리 바네, 조지 워링턴, 케니 도햄, 그리고 미국의 재즈 홍보대사로 세계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한 디지 길레스피와도 함께 연주하며 나중에 그는 디지 길레스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디지는 내 존재의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했다. 리듬은 건물의 기초와도 같으며 기초를 잃으면 건물은 무너지게 된다. 57년 Feel and Quill이라는 음반을 진 퀘일과 함께 멋진 알토 색소폰 듀오 앨범을 발매하며 매우 접근하기 쉬운 비어악과 깔끔한 녹음의 상상력 있는 라인이 매력적이라 평가합니다. 또한 그는 찰리 파커의 미망인 첸 파커와 결혼하고 아방가르드 재즈 연주를 위해 프랑스로 이주하였지만 그것은 그의 비밥 인생에 있어 우회적인 것일 뿐, 그 후 72년 미국으로 돌아와 일렉트로닉 아방가르드 앙상블로 노력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73년 자신의 퀸텟을 결성하여 가장 예술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였죠. 그의 그룹은 전 세계를 순회하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제 유학 시절 뮤지컬 선생님이었던 할 갤퍼도 피아니스트로 오랫동안 연주했었네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뮤지션일 겁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팝,
락으로 1970년대에서 80년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가수 바로 빌리 조엘인데요. 그의 히트곡 중 Just the Way You Are의 알토 색스폰을 필 우즈가 감미롭게 연주하였죠. Just the Way You Are에서 나오는 필 우즈의 재즈 색스폰 사운드는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2015년 찰리 파커 헌정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은퇴하고 한 달 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필 우즈는 그래미상 4개, 공로상 7개, 또한 1994년 재즈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그의 음악과 공연은 여전히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깊은 영감을 제공하고 있죠. 깊은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의 연주는 지금 들어봐도 여전히 젊은 열정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의 음악을 꼭 추천해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광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재즈노트에서 지금까지 유명한 거장 뮤지션들도 많이 다뤘지만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들도 많았죠.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정말 의미있는 재즈 뮤지션 한 명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1938년생으로 뉴올리언스 출신의 색스포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재즈를 기반으로 한 블루스, 가스펠, 소울, 펑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연주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그랬듯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감옥에서 3년 반을 복역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선불교를 통해 해탈과 깨달음을 얻게 된 뮤지션 찰스 네빌입니다. 그는 비밥을 사랑하는 불교 신자로 악명 높은 루지아나주 교도소에서 많은 수련을 했습니다. 강한 형이상학적 성향을 가진 지식인이었으며 불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창조적인 예술가로 변신하게 되었죠. 그의 가족들은 모두 음악가였습니다. 찰스 네빌의 사형제들 모두 음악을 하였으며 자신의 음악에 동양의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기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는 그중 둘째였고 1976년 형제들은 함께 뉴올리언스의 유산이라 일컫는 The Neville Brothers 그룹을 결성. 1990년에 옐로우 문 음반의 힐링 챈트는 그래미 베스트 팝 기악 연주상을 수상하고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색스폰 연주자였던 찰스 네빌은 락앤롤의 전설 비비킹과 함께 투어를 위해 고등학교도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에도 빠져 있었죠. 63년에는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루지아나주 교도소에 3년 반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같이 마약 때문에 수감되어 온 뉴올리언스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제임스 부커 등과 감옥 음악실에서 연습을 하며 호메로스, 니체 등의 다양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곳에서 완벽한 집중력을 터득 자신의 비참하게 얼룩진 감옥 생활에서 선불교의 무소유가 깨달음의 열쇠였다고 하네요. 그 후 그는 네빌 브라더스의 일원으로 활동, 뉴올리언스 인디언 부족의 전통 음악과 펑크 음악이 융합된 새로운 음악들을 선보이며 뉴올리언스의 음악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동양 철학에 대한 그의 오랜 관심을 반영한 앨범이죠. 2008년도에 발매된 Safe in Buddha's Palm입니다. 앨범의 자켓 커버부터가 범상치 않은데요. 먼저 빨간 바탕에 한자로 장불제안이라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보듬거려봐야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느낌이 주는 편안함을 이 앨범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재즈 스탠다드 넘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진정으로 힐링이 되는 곡은 바로 앨범과 동명의 곡인 Safe in Buddha's Palm입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네빌은 2018년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올리언스에 기반을 둔 네빌 브라더스가 널리 찬사를 받을 때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개인 서한을 통해 그의 음악에 감사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기도 했죠.
찰스 네빌의 환한 미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만큼 영구적이었고 명랑하게 살았으며 그의 음악은 쓴맛을 전혀 모르는 듯한 온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음반 추천과 뮤지션을 소개하는 베이시스트 조랑문의 재즈노트입니다. 먼저 인트로 영상의 음악이 저작권상 라이브 영상조차도 사용하기 어렵다 보니 누군가가 직접 찍은 라이브 영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곡 다들 너무 잘 아시죠? Feel So Good 이라는 곡인데요.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봄비가 오면서 뭔가 포근한 느낌의 음악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뮤지션과 그의 곡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정통 재즈와는 거리감이 있지만 플루게론의 마술사라 불리우며 재즈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바로 척 맨지오니입니다. 우리는 그의 플루게론 사운드를 CF 광고음악으로 또는 각종 프로그램 등에서 많이 익숙합니다. 플루게론이라는 악기가 모양은 트럼펫과 아주 비슷하죠. 관의 길이와 모양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피콜로 트럼펫, D키, C키, 그리고 재즈 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B플랫키 트럼펫, 코르넷, 그리고 플루게론이 있는데요. 이 모든 악기들을 트럼펫 쪽 악기라고 말하며 플루게론은 트럼펫보다 풍성하며 서정적인 음색을 냅니다. 우리가 아는 척 맨지오니는 정통 재즈와는 거리가 먼 퓨전 재즈, 즉 좀 더 대중적이며 팝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그의 경력은 의외로 화려하며 1965년 저희 재즈노트에서 소개해드렸던 아트 블레키의 재즈 메신저스의 일원으로 활동,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죠. 또한 그는 76년에 발매한 그의 앨범 벨라비아를 통해 그래미 최고의 기악 작곡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곡 중 하나이며 당시 유행했던 EP 사운드와 다양한 관현악 사운드가 곡의 방대한 스케일과 더불어 그의 훌륭한 작편곡 실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전성기가 시작되며 그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는 명반 Feel So Good이 발표된 시기도 바로 이때죠. 그 후 Children of Sanchez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앨범으로 그는 두 번째 그래미상을 수상, Give It All You Got은 1980년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 주제곡으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졌죠. 그 당시 상당수의 공식 음악들은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 데 반해 그의 연주곡은 퓨전 재즈, 팝 재즈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척 맨지오니는 1940년 뉴욕 로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재즈를 너무 사랑했죠. 덕분에 그는 좋은 음악 환경에서 자라며 당시 유명 재즈 뮤지션들과 인맥이 깊던 아버지 덕에 다양한 뮤지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트럼펫터 디지 길레스피도 있었습니다. 그는 디지 길레스피의 음악적 스타일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8년 줄리어드 음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의 명문 음대죠. 이스트만 음대에 진학하여 플루게론을 전공, 형인 겐 맨지오니와 함께 재즈 브라더스를 결성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이스트만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뉴욕의 재즈 클럽 등지에서 연주하며 그는 실력을 인정받고 아트 블레키에게 발탁되어 재즈 메신저스의 일원이 되었죠. 이때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된 앨범 척 맨지오니 Played with Art Blakey and the Jazz Messengers 앨범입니다. 척 맨지오니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1970년대 전까지 그는 음악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하였습니다. 재즈 연주인이기 전에 지휘자, 작곡자, 그리고 대학 강의 등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았지요.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5번의 내한 공연을 했으며 서정적이고 은은한 플루게로운 사운드를 알린 그는 퓨전 재즈계의 조지 벤슨이나 밥 제임스만큼 영향력이 있으며 각 앨범 모두 아름다운 연주와 풍부한 감수성으로 따뜻한 봄날 최고의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유익한 뮤지션 및 앨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